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가정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통한 결론이 미래를 예측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숱한 실책과 전쟁을 통해 축적된 교훈과 상처가 지금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알아듣는 자는 흥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망합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는 몰아내야 합니다. 문득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아침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소영저 못난 조선 이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끈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어제 했던 얘기 일단 마저 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못난 조선이라는 주제처럼 네. 우리 조상들이라도 좀 못난 짓을 했을 때는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죠. 근대화에 실패했을 네. 때 충분히 조선의 지배층이 뭐 그런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일본과 비교가 되면서 일본이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켜버리면은 그건 역사를 결과론을 가지고 평가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결과를 알고 끼워 맞추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일들을 재정렬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 게임 보고 감독 욕하는 건 쉬워요. 예. 누구나 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뭐 그때 번트를 댔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는 선수 누가 교체를 못합니다. 왜 인제했냐는 네. 둥. 근데 그때 그런 사람 가지고 감독을 시켜 보시면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입장에 있는 게 해설자인데, 그래서 해설자 출신 한번 프로야구 팀 감독 시켜봤더니 그 팀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랑 결과를 보고 그걸 풀어주는 거랑은 상당히 좀 별개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일본이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그 뿌리를 임진왜란 때부터 굉장히 찾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아까 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일본이 서양하고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역전이 돼 있었다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부를 축적하고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예. 전쟁을 벌였으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은 무모한 제국주의적 전쟁이 아니라는 걸로 오히려 비교가 돼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무모한 제국주의적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기준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이 뭘 얻었는데요? 그 상처뿐인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도공들을 데려간 거, 문화재 약탈해 간 거. 그러니까 이제 예. 도공들 약탈해 간 거는 나름대로 네. 이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물을 많이 가져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도요토미 정권도 여러 가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던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뿌리를 더 캐보면은 전번에 일본의 무사도 정신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무사도 정신으로 굉장히 사무라이 정신하고 그러면 이 무사 집단이 한 걸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그냥 묻혀버리는데, 사실 무사 집단이 자기들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우악스럽거든요. 무자비한 탄압이었겠죠. 탄압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 가족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영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들이 한계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싸움을 벌여요. 그 싸움에 모든 걸 쏟아 부은 다음에 상대방 걸 뺏어서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편도 좀 숫자를 줄이겠죠. 뭐 그런 측면도 네, 있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 근데 승자는 별로 안 주니까 그렇죠. 결국은 패자의 걸 많이 뺏어야 되는 거고 네. 임진왜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거 충분히 뺏지 못했으니까. 그게 제일 황당한 게 외국이 쳐들어온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격퇴는 했는데 그 사회는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런 구조에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을 벌일 때는 정말 백성들 사정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전쟁을 벌여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의 생존 직전까지 그 빨리는 거고 거기에 견뎌낼 수 없으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쪽은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뭐 볼만한 건축물도 없고 그런데 일본에 가면 큰 거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평화시에 뭐 그걸 지는데도 비슷한 발상으로 합니다. 우악스럽게 크게 짓거든요. 뭐 동대산이 이걸 질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일을 안 벌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벌일 땐 굉장히 저항이 많잖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많습니다. 충신들이 또 상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하고. 그 저항을 잘못 컨트롤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 백제 개로왕 같은 경우에는 궁궐 조금 짓고 좀 사업 벌이다가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장수왕이 쳐들어왔을 때 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정도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의 왕조들은 무리를 주면서 사업하는 걸 좀 경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국가적인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어도 이렇게 우악스럽게 벌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게 별로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단순한 국력 차이다라고 몰고 가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베겟돈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써가지고 재정 빵꾸 내놓고서 결국은 돈 실컷 찍어내고 값 떨어지고 재정은 빵꾸 나니까 애꿎은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라. 내년에 한 번 더 남았어요. 이거 넘어가도. 큰일 났네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과연 건강한 사회냐. 그러니까 미국, 뭐 아시아는 별 충격이 없는데 미국 같은데 난리 났다는데 뒤집어 말하면 미국은 투명한 사회니까 그래요. 일정 정도의 재정이 지출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정부 셧다운 시키고 미리 난리를 칩니다. 난리 쳤죠. 이게 공개가 되니까 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의 해결책을 뭐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색을 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는 파산 직전까지 가만히 있어요. 우리 IMF 때도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전날까지 괜찮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가지고 배째라고 들어와가지고 파산했다. 이러면은 그거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분위기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게 일본문하고 지금 현재도 그러는데 그거를 그때 일본이 굉장히 국가적인 잠재력이 있어서라고 몰아가는 게 편견일 수 있죠. 그리고 이 편견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것이 단순하게 일본이 그때 국력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 서양하고의 이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국력을 축적해 나왔고 그 축적된 국력 덕분에 근대화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까 어제도 고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본의 도자기가 명품으로 팔리고 또 일본 문화가 서양인의 눈에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해대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고 그 국력도 컸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도 맹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네요. 어떤 것이 유명해져 가지고 세계인의 눈에 어필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나라 국력은 아니거든요. 돈은 좀 많이 모으지 않았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자기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아는 한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원이냐 이거는 물음표예요. 왜 그래? 한 품목 가지고 모으는 거 가지고는 그럴 자금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이 근대화 성공할 때의 자금줄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좀 연장선에 들으면은 브라질이 한참 그 나라는 파산할 때 축구는 잘했잖아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항상 만년 우승 후보 그런 브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걸로 강한 인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브라질의 그 당시 국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뒤에 축구하고 상관없이 국가 체제를 정비한 이후에 브라질이 진짜
브라질의 국력을 얘기하는 거지 축구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일본의 예술품이나 도자기나 이것만 가지고 일본의 국력이다라고 얘기해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예술품, 도자기 이런 것도 있고 판화 이런 게 유럽에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나머지 물품들 일본에서 유럽으로 간 물품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교역이. 그게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물품이 있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동시에 발전했다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교역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교육 규모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하고 그 이전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면 임진왜란 때 역전이 돼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의 당시로서는 총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해군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일본의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었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순신이라는 양반이 좀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무기가 가진 잠재력을 보면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배가 훨씬 우수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전함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그 당파정법이라고 쓰는 것도 뭐냐면 부딪히면 여기는 말짱하니까 부딪히지. 너도 죽고 나도 죽으면 왜 갖다가 들이받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조총 같은 걸 굉장히 그 최신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징비록 같은 데 나오는 이 공포감 때문에 과장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 조총 그렇게 첨단이라든가 우수한 화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약점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조선군이 크게 당했던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동안에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나왔을 때 적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해를 많이 본 거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 조총수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창고로 도망가니까 그걸 포위를 해버려요. 나 잡아먹으라고 딱 몫을 내놓고. 그럼 창고에 안전하게 은폐를 해놓고 일제사격을 하면 떼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험이 없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때는 마침 명이나 조선이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얘기하자면 좀 약팀이라도 나름대로 전력이 극대화될 때가 있고 강팀이라도 마침 그 시점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전력이 바닥에 전력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부터서 이긴 거 가지고 사실 이긴 것도 아니고 비겼구만. 이걸 가지고 뭐 전력의 우인이 얘기하면 이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근대화로 연결이 되는 게 200년 내지 300년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게 좀 오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개항을 일찍 해서 그 몇십 년의 부의 축적이나 이런 것으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졌다기보단 상당히 그 이전부터 얘네들이 그럼 축적해 온 게 아니냐. 저자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이 개항을 한 지 23년 만에 오히려 남한테 개항을 강조할 수 있는 세력으로 컸는데 그런 논리면 우리나라도 개항한 지 23년 후에는 남의 나라 개항할 쪽으로 그 발전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못한 이유는 잠재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조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 16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 200년 정도는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근대화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산업화도 일정한 시점으로 올라온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의 개혁하고 막 근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점에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그때 정책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격이 틀려요. 그렇겠죠. 서서히 변화할 때 하고 급격히 상승할 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변혁이 빠른데 IT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해두고 이런 나라하고 IT가 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해가지고 투자 안 한 나라하고 지금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그건 몇 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23년이라도 같은 23년이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문명적 끝으로 가버리면은 돌을 깨서 쓰는 것보다 갈아서 쓰는 걸 낫다는 거 깨닫는데 몇만 년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명이라는 게 이 주기가 그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시기가 있고 또 그때 근대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변화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를 딱 맞았던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그 이전에 200년, 300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한 20몇 년 그때에 그렇죠. 급격하게 부를 축적하고 교육을 늘리고 근대화에 성공했다. 예, 그런데 그게 바로 23년 후면은 그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도 거의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고 아직 근대화하지 않고 만만한 세력이 옆에 있는데 그럼 조선이 근대화한다고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이제 다 없어지거든 그 20년 사이에. 우리가 빨리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월남이나 이런 데로 갔을까요? 거기 이미 프랑스, 영국 다 들어와 있는데요. 하긴 그러네요. 그땐 다 그 들어와 일본도 못 들어가는데요. 청나라한테 데가 그거 없네요, 뺏을 우리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요소가 그 10년, 20년이 그때는 보통의 변화가 아닌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그 자금줄이 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게 어떤 후유증이냐면은 그때 집권자였던 고종을 이쪽에서 너무 미화를 시켜가지고 고정을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자금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금줄이 되는 게 지하자원하고 설비. 이건 남들이 뭐 먼저 근대화했다고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구 같은 거는 우리 땅이니까 여기를 우리 땅이죠. 이용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설비 적당히 갖춰놓고 돈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천공항 설비 갖춰놓고 지금 떼돈을 벌듯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금광이나 은광 같은 걸 그 전에 개발을 안 해놨던 거를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즘 희토류 같은 게 문제가 될 때는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힘쓰니까 왜 우리는 개발을 안 되느냐. 마치 우리나라 희토류가 없어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막을 알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개발을 안 하느냐. 그거 개발을 하면 엄청난 환경 파괴의 희생이 따라요. 중금속이 어마어마하죠. 중금속뿐만 아니라 방사능까지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서 뭐 환경 파괴에 뭐 기형이라든가 이게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중국은 그걸 감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 나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 희토류를 개발할 게 아니라 적당히 어차피 남겨놓는 것도 자원이니까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시점에 개발하는 것도 전략이다. 네. 때를 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은 개발해서 쓰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개발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발을 안 하고 놔뒀다는 게 근대 시점에서 그 잠재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이뤘지만은 대개 거기서 뭐 몇백 년씩 계속 해내는 금속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파내면은 특히 우리나라 금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뚝 끊겨버리는. 맥이 짧습니다. 네. 한국은.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남겨놓은 게 왜 잘못이냐. 문제는 그럼 근대화 시점에 가장 자금이 필요했을 때 그걸 근대화 자금으로 썼으면 되거든요. 근데 고종이 욕먹는 게 그거예요. 그걸 헐값에 다 외세한테 넘겼거든. 조선일보도 금광으로 시작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엄청난 가치가 될 수 있는 자원들. 그럼 그게 도자기 팔아서 번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근대 경제사 전공해주는 그 동료가 연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운상금광 하나 팔아먹은 거 가지고도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경복궁에 전시되어 있는 고종 황제가 타시던 차라고 해서 그걸 고종의 근대화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 볼 때마다 열불이 난대요. 그 차 어떻게 샀는지 아느냐. 운상금광 판 돈 가지고 샀대요. 그리고 고종이 글쎄요. 저도 개인적인 편견일지 모르지만 고종을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국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라가 망하고도 9년인가 더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종의 뭐. 개인적인 얘기를 예. 부터도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운상금광 팔아먹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10년 동안의 매출액이 4천만 원이랍니다. 그걸 2,700원에 팔았대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넘어갈 때 사실 총칼로 뺏어간 게 아니라 파산시켜놓고 인수를 하는 구조인데 그때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비교가 되는데 운상금광 하나가 그렇다고요, 이권이.
근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지 시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것들을 외세한테 뺏기지 않고 잘 보존을 하고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20몇 년 동안에 그게 됐던 거고 우리는 20몇 년이나 굉장히 타이밍을 놓치고 열어서도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시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인을 놔두고 왜 200년, 300년 전에 가서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 편견까지도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서양에 대해서도 너무 좀 무대뽀로 근대화에 성공해야 된다는 그 과제 하나를 갖다 놓고서 네. 모든 걸 다 미워하고 정당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선을 못났다고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카톨릭 수입이 늦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다 노부나가가 뭐 그 시점이 벌써 임진왜란 이전인데 뭐 카톨릭 그 교회 보내가지고 신자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가또 히요마사인가요? 거기 뭐 종이지라는 신자 승려가 하나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찍부터 서양의 눈에 떴다는 얘기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무리가 있는 게 카톨릭이 같은 서양이지만 서양의 문화지만 근대화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제 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문물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왔다. 바로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인 게 왜 카톨릭을 얘기를 하냐면은 카톨릭이 왜 아시아로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이해하십니까? 그 서양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서양 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카톨릭이 보수 세력이잖아요. 보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밀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세를 다른 지역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보수적인 카톨릭 그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서양의 문물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도 우리 거보단 좀 발전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천문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초기 예. 선교자들은 지동설이나 천동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럽에서도 카톨릭을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뒤처진 거 가지고 온 게 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기술 같은 걸 주목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걸 서학으로만 봤다는 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아니 사상은 그럼 카톨릭 이념 가지고 거기 유럽에서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그 소멸해 가고 있는 카톨릭 이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 아시아 국가 돌릴 겁니까? 아니니까 당연히 일부 기술에만 주목을 한 건데 그거를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카톨릭의 눈을 일찍 떴다고 하지만은 그걸로 일본 체제가 개혁된 거 아닙니다. 예, 종교만 가지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념 그 예. 근대화를 밀어주는 이념 역할을 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카톨릭이 국교가 된 데는 그렇게 국세가 떨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일본은 더군다나 종교 쪽은 뭐 그러니까 오히려 워낙 다신교 쪽이라서 다신교 쪽이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건데 일찍 카톨릭 도입됐다 그러는데 일본만큼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못 퍼지는 나라도 없어요. 5만 개 다 신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이념이더라도 일본은 신도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일본 유교나 일본 불교는 희한하게 신도하고 습합되어 있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으면은 못 들어오고 못 퍼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서양의 이념에 일찍 눈을 뜨고 도입을 한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근대화라는 것도 결과론을 보면은 당연히 열어야 되니까 안 열었으니 실책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근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일본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열고 싶어서 연 거 아니거든요. 페리제독이 와가지고 대포 쏘고 그쵸. 강제로 열라고 그랬잖아요. 강제로 열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왜 열었느냐면 첫째는 오히려 일본이 그때 정치적인 혼란이 심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항을 하는 걸 수습을 못하니까 열어버린 측면도 있어요. 근데 뭘 잘했냐면 뒷수습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이건 나라 팔아먹는 행위라고 사방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졌어요. 거기도 당연히 그런 세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처럼. 근데 네. 일본은 뭐에서 바뀌었냐면 아주 이율배반적인 게 그런 사람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미국 가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역거로 도모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태도를 바꿔서 일본 근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된 거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하는 이토 히로부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일본은 때 맞춰서 그런 사람이 나와서 끌고 간 거고, 근데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필이면 포 와서 쏜 게 대원군 때거든요. 그런데 대원군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사실 그 이전에 세도 정치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걸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시켜놓은 해필 그때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세도 정치가 계속 끌고 왔어야 된다. 이 당대 사람들이 용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 개항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졌냐면은 개항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강요되는 겁니다. 피해를. 개항을 열라는 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어가지고 너희들은 손해를 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떼면서 당대 사람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장래에 도움이 되니까 열자? 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게 판단하긴 당대에서는 힘들었겠죠,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혼란이 스러워가지고 못 막는다고 열어놓고서 일본이 성공한 거는 뒷수습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23년이 결정적이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 당시 조선보다도 더 혼란했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열게 되고 뒷수습을 잘한 게 잘 되는 거지. 억지로 열었지만 수습을 잘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200년 전의 전통이라는 게 물론 영향이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있겠죠, 영향이. 당연히. 이런 쪽에서의 영향은 직접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 앞에 200년 역사를 미화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 200년 역사뿐이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난하고 그래서 능력 없는 민족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 이건 저자와 다르게 이상한 논리가. 네, 그건 저자도 의도한 바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정도는 지적해놓고 싶었습니다. 예, 문소영 못난 조선. 못난 것만 따질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의 과거나 역사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이 모임은 나라이고 국민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동이 또 미래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을 그런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역사라는 게 교양이나 현학이 아닙니다. 역사는 생필품 아니겠습니까? 치부를 들여다보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잘라내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